네, 안녕하세요. 서성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주거복지 해외 탐방이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한 장이고요. 영국의 포이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이어는 이제 청소년 홈리스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하는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이 포이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원주택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모델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포이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만 제공했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그 부족한 능력만큼 지원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주거 모델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동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걸 선택을 못하고 시설이나 병원 아니면 거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런 게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다. 또 성과가 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그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병원에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여건이 적절하지 않아서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필요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과 유사하게 보이는 프로그램들하고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룹홈입니다. 그룹홈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자립생활주택 등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택을 중간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원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주택은 보통 이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주택, 중간주택 이런 말로 부르죠. 그리고 지원주택은 그에 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영구적인 주택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원주택이 추구하는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입주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율적 선택권, 독립생활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임대차 계약을 입주자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말은 주거를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고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주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뿐만 아니라 지원 서비스 같이 제공되는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는데 그 조건과 서비스를 받는 조건은 또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갖다가 내가 그 일정하게 제공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기 싫다고 했을 때 안 받아도 집에서 쫓겨나거나 뭐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원주택은 본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주택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그 좀 본격적으로 이건 지원주택이다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원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작년 말까지 450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런 주택은 4개 중요한 집단들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이렇습니다. 이게 노인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만약에 없으면 혼자서도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지원주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더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지원주택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것만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살 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서비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주택의 대상이 됩니다. 노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런 필요를 판단을 하고 제공하는 게 지원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주택이 없으면 노숙을 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주택은 현재 어디까지 갔는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건 서울시라고밖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원주택의 모델을 지향하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주택이 되려면 안정적으로 주택이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돼서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 두 부분에 이렇게 자원이 결합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현재 지방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제도적 근거가 약해서 서비스와 관련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 지원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주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시도다, 시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주택 조례를 제정을 201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서비스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서 지원주택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을 뭐 사실 좀 이전부터 했습니다. 2017년부터 한 4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초기 노력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다시 작년부터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포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이어는 아까 지원주택 중에서 홈리스 청년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홈리스 상태에 있는 청소년, 집이 없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연령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리스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구 국가에서는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청년 홈리스에 대해서는 이 포이어라는 모델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영미권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체로 이제 포이어 혹은 그 포이어와 비슷한 모델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이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합조직 같은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대체로 세계적으로 한 1000개 이상의 포이어 프로젝트를 하면요. 한 단위죠. 보통 한 건물 이런 게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런 게 한 1000개 이상의 사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중에서 한 16세에서 25세까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포이어를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영국이 사실 프랑스에 가서 이 포이어의 모델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더 좀 연륜이 길죠. 근데 프랑스 사례를 안 하고 왜 영국 사례를 했는가?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프랑스가 어떻게 도입했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미있어서 오히려 프랑스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자료의 접근성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처음에 포이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현재 프랑스 안에서는 뭐 한 450개의 포이어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한 45,000개 이상의 침상이 여기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 굉장히 이른데 2차 대전 이후에
노동력 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거처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의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이어가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다시 또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포이어를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최근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포이어의 모델은 대체로 한 80년대 정도부터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최근의 모델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한 훈련이나 구직과 관련한 지원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는 게 포이어에서 전형적으로 지원 서비스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게 80년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모델이고, 그 모델이 이제 영국에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국은 노숙인 문제가 대체로 한 1980년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청년 홈리스의 문제가 또 이렇게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과제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시기에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쉘터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사실은 홈리스 문제가 막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조직이고,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이제 자문 혹은 비판 혹은 협력 이런 걸 하는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한 사회에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직이 1990년 경이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했고, 여기에 술 만드는 회사,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이렇게 돈을 좀 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고,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조사하다가 프랑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아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프랑스는 한 450호의 프로젝트 이상이 있고 한 4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사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그 정도의 대응을 하니까 이게 청년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더라. 그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걸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포이어 사업을 1992년부터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YMCA 호스텔은 이제 방 한 칸씩 있고 이런 이제 저렴한 호텔과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조를 해서 포이어로 전환을 하고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어가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한 7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7개가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서 또 한 2년 정도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국 정부는 이 포이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보여줬던 게 주거와 고용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이렇게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고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근 통계를 아주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만 2017년까지 187개 정도로 이 포이어 프로젝트가 있고요. 연간 이용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쭉 누적된 이용자들은 한 16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포이어를 이용을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런 이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국보다 훨씬 더 한 몇 배 이제 더 이렇게 규모가 많아요. 근데 영국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그보다는 약간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간 이용자 수가 적어도 우리나라도 한 4,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쉼터 이용자 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짐작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집을 나온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 시설 이용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필요는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포이어의 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포이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16세에서 25세 사이에 거처가 없거나 굉장히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연령대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있는 혹은 집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배제되는 집단들이 젊은 연령대가 있어서 그렇게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이어는 일반적으로 지원주택이고, 지원주택이라 하면은 양질의 주택, 그리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 고용과 학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든가, 일자리와 관련한 훈련을 하고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됐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구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정도의 일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완전히 이렇게 다 모두가 2년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맨 위에 연령대하고 맨 밑에 이렇게 거주 기간은 대체로 이런 정도로 이용이 되지만 사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두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규정을 두는 편이고요. 이게 훨씬 더 조금 사업을 하다가 자신감이 더 생기고 배제되는 집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갖다가 없애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포이어의 주택은 어떤 것인가? 그 포이어를 지을 때 사실 건물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보시면 청소년 쉼터 같은 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주고 있는데 그걸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건물을 갖다가 훌륭한 건물을 짓고 그 동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그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대체로 규모는 뭐 다양합니다. 한 10명부터 해서 200명까지. 뭐 아주 작은 경우에는 아주 스캐터드 된, 그러니까 산재된 모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채 정도씩 이렇게 포이어가 제공이 되고 그걸 갖다 쭉 지역적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규모가 있고 근데 규모가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도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용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계된 서비스 그쪽에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이나 간단하게 소규모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원룸형으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침실은 혼자 쓰고요. 그리고 거실을 갖다가 한 너댓 명 정도가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 그러니까 21세 미만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됩니다. 입주해서요. 그다음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공급이 되는가 하면 포이어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뭐 가정폭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기를 갖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럴 때 신뢰관계를
맺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주기간 말씀은 이미 드렸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 할 때는 이제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서비스를 시설에서 똑같이 주고 여기에다 이렇게 참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갖다가 할 때 이제 당사자도 분명히 참여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를 계약을 한다. 이런 식의 계약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유에서 나가서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들이 꼭 포함이 됩니다. 포이어는 돈이 그냥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이게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쪽에서 제공하는 건 주로 주택에 대한 재원들을 갖다가 대부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포이어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포이어와 관련한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면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해서 보다 나은 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주거비 보조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은 이건 대부분 이제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돈에 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보수당들에 보면 약간 낮아지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서비스에 약간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대체로 그 비용이 한 달에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의 서비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24시간 안전 요원도 확보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원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뭐 들어가는 1인당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이렇게 집약이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서비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포이어가 규모가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그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연간 이제 시장 임대료하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료하고 차액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서비스 예산이 사실 이게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금액보다 약간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과는 뭐 청소년 홈리스 문제를 대응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청소년 홈리스 문제를 갖다가 사람들은 이제 숨어 있는 문제다,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든 게 뉴욕 같은 경우 하룻밤에 이렇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카운팅하면 한 71명 정도 홈리스가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그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천 명에서는 다 이렇게 길에서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친구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홈리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쳤을 때 그 정도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아주 위기 상황을 겪을 때도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한 75% 정도 포유를 이용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갖거나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포유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유를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대응하고 있는 수단들, 우린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수단들에 비하면 포유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현재 청소년 쉼터들이 포유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비교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도입을 할 필요 같은 것들이 생각이 될 텐데 우리 청소년 쉼터는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자죠.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안정적인 거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사생활이 보장된다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있지 않고 차라리 나와서 이제 뭐 그룹홈이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같이 쓰는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이제 안정된 지원을 받으면서 성인으로 갈 수 있는, 성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이어 사업은 근데 딱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 포이어가 전형적으로는 일정한 규모를 갖다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 50명 규모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거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처를 설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포이어에서 받던 서비스는 받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개인이 거처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그쪽을 쫓아가는 이런 식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아직까지 포이어 사업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갑자기 지역사회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제공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주택 사업부터 먼저 조금 약간의 규모를 두고 저는 뭐 서울만 해도 한 4개나 5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모델로 조금 더 전체 필요에 빠짐이 없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원주택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마지막인데요. 포이어는 이렇게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냥 청소년 지원주택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효과가 있다. 이만한 정책이 청년 홈리스를 위해서는 잘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홈리스의 문제가 뭐 자꾸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렀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했던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이 그렇게 썩 발전되지 못했다라는 인식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을 좀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대안이 저는 청소년 지원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노숙인 문제를 대응하는 팀에서도 담당할 수도 있는데 현재 노숙인 지원법이 성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던 한 16세, 17세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주택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거기서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고용정책이나 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여기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력 체계가 청소년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할 것 같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걸 경험을 하지만 한번 협력을 하고 났을 때 공통의 문제들을 굉장히 푸는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우리 사회도 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좀 이제 청소년 지원주택이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청소년 쉼터나 이런 대안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걸 좀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